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을 설명드려 볼게요. 지도 이념이라고 나오니까 무슨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학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추구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일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보시면 효율성을 추구한대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형평성을 추구한대요.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시장경제죠. 따라해보세요. 시장경제. 그래서 시장경제는 무조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나오면 걔는 경제고, 경제적 측면 하면 시장을 잘 따져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효율성을 있는 대로 추구하죠. 개인들이 자신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추구하되 빈부격차가 커지죠. 그래서 효율성만 추구하면 결국은 형평성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죠.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자기가 배분받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형평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이 둘은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가 떨어져.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가 떨어져.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상충관계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상충된다, 부딪힌다, 충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딪히면 법률로 해결해야 되겠죠? 개인은 효율성을 추구해. 근데 형평성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개인으로 하여금, 효율성만 추구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형평성도 따져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합법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다 히읗자가 들어있나요? 기억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적 주체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적 주체는 형평성. 그럼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는 법으로 추구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다 했죠? 그 다음 참고로 부동산학의 인재,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 있대요. 그러면 법률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적 측면. 항상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법경기를 따져요. 얘가 부동산학의 기본적 체계인 거예요. 자, 질문. 아까 제가 부동산학은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고 했어요?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종합과학. 그러면 그때 부동산학이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을 준 세 가지 학문은? 법학, 경제학, 기술학은 없어요? 공학. 이 세 가지인 거겠지. 그럼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은 뭘까요? 경제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부동산 활동은 다 경제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쉬워요. 실제로. 회계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사에게 조화를 추구한대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사익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익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로 강제한다? 법률로서. 그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한대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경제적 이익이 커지겠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술적 측면에서는 환경 및 공간가치의 증대가 나온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파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러면 공간가치가 증대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가치도 증대시키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건축 기술 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 및 환경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효율적인 관리라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 사익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익도 가치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26회 이제 기출이에요. 별이 2개죠? 아까보다 덜 중요한 거예요. 표준 산업 분류보다. 나올 확률이 좀 더 적은. 1번.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응용과학.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맞죠? 그 다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한다. 길지만 맞죠?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진다. 아니에요? 종합학문이라며. 아까 종합과학이라며. 1분도 안 지났어. 1분도.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여러분 아까 얘들은 능률성의 원칙이었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되고 거래. 소유 활동은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맞는 거야? 능률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그때 그놈은 저죠. 그때 그놈이 저라고. 그때 그놈이 거래래매. 그러니까 얘 소유활동의 최유효이니까 맞게 돼 있네. 그러면서 쓱 지나가면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못 찾는다고. 얘가 틀린 거지 지금. 판단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어떤 방향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지. 이론만 기본서만 10회독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풀이 능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에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냐면 객관식 문제는 정말 잘 풀어요. 전 정말 누구보다 잘 푼다라고 자신을 해요. 그랬더니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전 기본적으로 찍는 방법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의 문제로 출제자가 낼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해서 연습을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할 때도. 풀리죠?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내용에 앞쪽으로 돌아가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지금 31페이지 내용까지 다 받고 내용을 본 것이고 잠시만 33페이지 보실래요? 거기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고 해서 내용들 나오죠 여러분? 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특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복합 개념 아까 공부했죠? 법, 경기.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대요. 셋으로 쪼갰어요. 근데 얘를 또 둘로 구분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형태가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형? 무형적 측면. 그럼 형태가 있으면? 유형. 그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면? 유형. 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다면? 무형적 개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건물입니다.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그럼 이 건물을 뚫어져라 밖에서 관찰하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갑을 이렇게 보이나요? 이거 보이면 신발이 돋은 거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유형이야, 무형이야? 무형적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건물을 밖에서 관찰하면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10억, 20억, 12억, 5천만 원.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유형이야, 무형이야? 무형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밖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이 목구조로 지어져 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이죠?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이죠. 시험 문제에서 얘를 또 바꿔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보충학습으로 개념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복합자가 들어간 3인방이 있어요. 제가 셋을 되게 좋아해요. 3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 다음 부동산학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합 개념, 이제 복합자가 들어간 3인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복합자 들어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기본은 이 복합 뒤에 있는 게 둘 이상인 거예요. 복합 바로 뒤에 있는 게 둘 이상인 거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이에요? 개념이 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소유권자가 누군지,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이게 무슨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이제 복합 부동산이 있대요. 그럼 얘는 뭐가 둘 이상인 거예요? 부동산이 둘 이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독립된 부동산이야. 근데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나눠지지 않는 상태로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된대요. 그럼 얘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 다 묶어놓은 게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개념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 쭉 쓴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얘를 쫙 쓴 다음, 그러니까 얘를 쫙 쓴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럼 틀린 걸 바로 잡아내는 방법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뭐가 둘 이상? 개념이 둘 이상.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보는 것. 복합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 부동산이 둘 이상 합쳐져 있는 것. 되셨죠? 그러면 이제 대표자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이용해요? 한꺼번에 이용해? 한꺼번에 이용하고 거래하죠.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이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이야. 그러면 이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건물과 건물도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창고 건물이 조그맣게 있어.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이용되고 거래가 돼. 그럼 얘도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인 거야. 그 다음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럼 같이 거래해요? 따로따로 거래해? 아니, 보통 같이 거래하고 같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질문.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 있다. 여기서 다른 것도 있죠? 그런 거야. 그 다음 이제 복합건물은 뭐가 둘 이상이에요? 건물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얘만. 얘는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거예요. 주상 복합건물 들어보셨어요? 그럼 하나의 건물인데 3층까지는 보통 상업용 건물. 위에가 주거용으로 쓰이죠. 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도 복합 건물이죠. 이 위에 층이 지금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되셨어요? 그래서 복합 건물은 건물이 둘 이상이 합쳐진 게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 용도가 둘 이상인 거예요. 됐나요? 예, 대표자가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되셨죠? 그래서 주의. 가장 폭넓은 건 이 셋 중에 뭘까요? 가장 폭이 넓은 거. 여러분, 하나의 복합 부동산도 법률적으로 누가 가졌는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져볼 수 있겠죠. 하나의 복합 건물도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건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기억 안 나면 제일 긴 게 뭐예요? 구분을 못 하겠으면 제일 긴 게 뭐야? 이 셋 중에.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길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폭이 넓지? 별걸 다 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렇게 기억하라고. 예. 됐죠? 그 다음 이제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을 볼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은 공중지표 지중해 3차원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체 공간의 확대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 보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토지의 표면을 얘를 지표라고 합니다.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이 위를 공중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럼 이 밑은 지중, 땅속 또는 지하라고 하겠죠? 맞나요? 그럼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밑으로도 파들어가고. 그럼 이때 우리는 토지를 사면 그 토지에 무조건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정부가, 국가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세워놓고 그 법률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내 토지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이 불가해. 그럼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률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 기술도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입체 공간의 확대는 기술적 측면만 관련이 있어요? 법경기 모두와 관련이 있어? 법경기 모두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토지 소유권은 끊임없이 높은 공간과 깊이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 텐데 여기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자예요. 그럼 자신의 토지에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겠죠?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럼 이 지표에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겠네요? 물을 쓸 수 있는 권한, 쓸 용자의 물수자 용수권이라고 해요. 그럼 건물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건축하는 거죠. 건축권. 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네요? 경작권. 이런 것들이 지표권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중권은 조망권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바로 옆에다가 한강뷰로 지어놨는데 바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 내 조망이 완전히 이제 뭐가 됐냐면 벽조망이 된 거야. 벽만 보여, 벽만. 햇빛도 안 들고. 일조권도 침해당했죠. 그런 것들이 다 공중권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A가 권리가 있지만 A가 누워서 딱 봤더니 어느 날 비행기가 확 지나가 위로. 그랬더니 A가 승질을 내는 거야. 네가 뭔데 내 공중권을 침해해. 그럼 막 총 쏴서 떨어뜨리면 돼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적인 공중권이 끼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적 공중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전파가 다니는 것도 공적 공중권이야. 그럼 이번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은 저 밑에 지구과학에서 공부했지만 밑까지 들어가면 뭐가 있대요? 핵이 있다며, 핵. 또 지구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까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자기가 취할 수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한 깊이까지만 권리가 있다고. 그럼 그것보다 더 깊은 공간은 공적 지하권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이 끼쳐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소유권은 끊임없이 높은 공간과 깊이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맞아요. 그럼 지하수, 우물은 조금만 파도 나와.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파도 나오니까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 포함돼요. 그런데 광물, 미채굴된 광물이 있어. 광물. 걔는 깊이 파에 나와? 조금만 파도 나와? 깊이 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포함돼 안 해? 안 돼. 그게 시험에 연달아 한 3번 나왔었다고. 미채굴된 광물.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업권이 별도로 있어. 되셨어요? 그러면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민법상 온천수는 따뜻한 지하수야. 지하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포함돼. 됐죠? 그래서 미채굴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권이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미터까지 끼쳐진다는 얘기 안 했죠? 지하로부터 20m까지예요, 25m까지예요 이 얘기 안 했잖아요. 공중으로부터 20m까지예요 이 얘기 안 했어요?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입체적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맨날 사인들끼리, 개인들끼리 소송하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위치의 개념이 돼요. 아까 공간도 물리적 측면, 위치가 있어.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부동산은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있고 가치가 낮은 부동산이 있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의 토지와 강원도 두메산골 꼭대기에 있는 토지는 똑같은 면적의 토지여도 뭐가 가치가 높아요? 강강이니까 똑같아요? 강남이 당연히 높겠죠. 왜 그래요? 토지가 있는 위치가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더 쓸모가 있죠. 그래서 쓸모가 있다라는 걸 있을 유자에 쓸 용자 유용하다라고 하죠. 그럼 유용한 성격을 뭐라고 해요? 유용성. 그럼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뭐에 좌우돼요? 유용성이에요. 근데 그 유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토지가 있는 위치죠, 위치. 맞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상대적 위치고 변화가 가능하대. 이 상대적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밑에 땅이 있겠죠. 그럼 이 땅은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있을까요? 걔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요. 얘를 절대적인 위치라고 해. 그러면 토지의 절대적인 위치도 토지의 유용성에 영향을 끼칠까요? 절대적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평야지대일 수도 있고 산악지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고 가치에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때 절대적 위치는 똑같은데 지하철이 뚫렸어. 그럼 내가 가진 토지의 위치가 지하철이 뚫리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졌죠. 인간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걔가 무슨 위치라고 얘기한다고요? 상대적인 위치야.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절대적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 위치죠. 네, 그것보다는 상대적인 위치가 더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겠죠. 규제가 많으면 가치는 떨어지겠지. 상대적 위치가 나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이며 변화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얘도 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잘해줘야 되냐면 의사표명을 잘해줘야 돼. 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달려! 이래야 되죠. 이해가 좀 잘 안 돼. 그러면 약간 희미한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
조금만 더. 그래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려볼게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공원이 있어. 공원. 그럼 공원은 우리가 주택에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택에서 추구하는 유용성은 주택은 쾌적해야 되나요? 쾌적성 중요해, 중요치 않아?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공원이 옆에 있으면 주택가치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주택가치 떨어져요. 네. 그럼 외부에 있는 곳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 다음, 주택은 편리성이 중요해요. 생활의 편리성이 중요하죠. 그럼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편리성과 관련이 있죠. 학원들이 많이 있는 대치동은 가격이 높죠. 왜? 쾌적성이 높으니까, 편리성이 높으니까? 편리성이 높으니까. 공원 옆에 있는 주택들은 상암의 난지공원 등등등 가치 높죠. 쾌적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접근된 주택일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유용성이 커져서 올라간다고요. 단, 이 접근의 대상물이 혐오의 대상물이면 돼, 안 돼?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폐기물장. 그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가치는 떨어지겠네요?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 시장은 혐오의 대상물이에요? 아니죠. 편리성과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시장과 가까울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접근성이 지나쳐서 시장 안에 주택이야.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창문을 열면 그 향긋한 비린내가 쫙 심각하게 또 시끄러워. 그러니까 접근성이 지나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있겠죠. 다시 질문. 유원지가 있어. 주택 옆에. 그러면 유원지가 혐오의 대상물이 아니죠. 그럼 유원지에 가까워질수록 쾌적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얘가 유원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이야. 맨날 그 유원지에 놀러와서 고성방가를 해. 개우고 다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90도로 꺾어져 있어. 개우느라.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접근성은 거리가 아니래요. 거리의 가까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는지 보세요. 간단한 경우인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편의점이에요. 여기에 A의 집이 있습니다. 이 둘의 거리는 20m 거리예요. 그럼 거리는 가까워요? 멀어요? 매우 가까워요.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그런데 여기가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4차선 도로야. 도저히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가게를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2km 떨어져 있어. 그럼 이 가게를 배가 고파서 출출해서 나가면 4km, 20m를 가야 되죠. 네. 그리고 먹고 오면 이미 꺼졌지, 배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아져, 떨어져.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거나 일방통행으로 등등등 되면 이제 접근성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란 반드시 뭘 의미하는 건 아니다? 거리의 가까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래 강북하고 강남은 거리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근데 저 강북 출신인데 종암동 근처에 제기동이라는 곳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고대 옆에 거기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성수대교 하나를 넘어오면 강남의 압구정동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어.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의 개념은 심리적인 부담도 따지는 거예요. 비용적인 것도 따지는 거예요. 거리는 가까운데 통행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가야 돼. 그럼 접근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리와 접근성이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해요. 매출의 증대. 수익성을 따지겠지. 그럼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공장은 쾌적해야 돼요? 공장 편리성이 높아야 돼? 그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겠죠. 맞아요. 생산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부동산의 종류별로 추구하는 효용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야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그 위치에는
경도 위도상에 절대적 위치가 있고 인간이 부여하는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데 걔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투자활동 등을 하면 된다.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지만 접근성이 꼭 거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끝난 거죠. 됐나요? 그 다음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 있고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대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본 네 가지가 뭐예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대요. 얘는 자산, 자본, 그리고 뭐 생산재, 소비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34페이지 이제. 거기 다 있으니까 안심하고 잘 보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프린트는 그 프린트를 보라는 얘기예요? 안심용이야? 안심용이야. 거기 있어 이거죠 지금. 자 이제 보세요. 부동산은 자산적 가치가 있을까요? 네. 자산의 제가 사전적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자산이란 그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장래, 미래에 수익의 유입, 돈의 유입, 자금의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것. 얘를 자산이라고 한대요. 그럼 질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을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 건물을 팔면 양도가액을 받겠죠. 그러니까 건물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야? 아니에요? 자산이잖아. 그럼 예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야? 자산이죠. 예금 해놓으면 이자 수입 들어오잖아. 나중에 인출하면 목돈 들어오죠. 다시 회수. 자산이야? 자산이 아니야. 자산이라고요. 자산. 됐죠? 그 다음 자본. 얘는 전체 자산 중에서 자신의 돈을 얘기한대요. 뭐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자산, 자본. 그리고 생산 요소. 토지는 우리 토지 없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나요? 허공에 막 둥둥 떠가지고 뭔가를 생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생산의 3요소에는 토지, 자본, 노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토지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죠. 자본.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해야 되죠. 노동.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공부한 생산의 3요소죠. 생산 요소로 사용되고. 그 다음 토지 자체를 소비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산, 강, 들을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쓰기도 하지만 레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나요?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부동산, 토지는 생산 요소이긴 하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 토지, 부동산을 시장에서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사고 팔죠.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걸 상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뭐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 우리는 자산,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내다 팔죠. 이게 다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이 있대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민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럼 그 정착물의 그는 뭘까요? 토지잖아. 그럼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도 부동산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정착물이 뭔지를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토지가 뭐냐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 토지. 토지 부분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토지가 있어요. 아까 그렸던 거예요. 토지. 이 토지의 표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지표라고 해요. 토지의 표면, 지표. 그 위를 뭐라고 하고? 공중. 그 밑을 뭐라고 해요? 지하. 그러면 지금 지하를 뭐라고도 한다? 지중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자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자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럼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자니까 토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럼 사용 수익을 누릴 때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뭐고? 지표권.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공중권.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지하권. 끊임없이 높이, 끊임없이 깊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했던 거야. 그럼 지표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뭐라고요? 경작권. 그 다음 건축할 수 있는 건? 건축권. 물을 쓸 수 있는 건? 용수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끊임없이 높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조권하고 우리 햇볕 봐야 되죠? 어딘가 봐야 되잖아. 뷰. 그래서 조망권 필요하죠? 그 다음 건물을 위로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걸 얘를 용적률이라고 해요. 적은 쌓을 적자야. 그래서 건물을 층수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그럼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를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재개발하는 지역 내에 만약에 용적률이 좀 더 많이 규제가 풀어져서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조합원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만큼 더 높게 올려서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서 분양해서 일반 분양으로 많이 돌리면 자기들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면서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라고? 용적률. 공법 시간에 죽어라 공부하겠죠. 얘들이 다 뭐다? 사적인 공중권이에요. 그런데 항공기가 지나다녀요. 전파가 다녀. 얘는 공적 공중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 예. 그 다음 그 밑으로 지하로 우물 조금만 파도 나와요? 우물 조금만 파도 나온다 그랬죠? 그럼 돌멩이 조금만 파면 나와요? 돌멩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에 돌멩이라고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암석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지하수, 암석 등은, 암반 등은 사적 지하권에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런데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파에 나오잖아. 만약에 조금 팠는데 연탄이 나왔어. 석탄이 나왔어. 그건 연탄이지.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파에 나오잖아.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적 지하권 범위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때 한계 심도라는 개념이 있대요. 얘는 한 번 듣고 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한계가 되는 깊이의 좀 더 남다른 표현인 거예요. 학문적인 표현이야. 그럼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에 거의 대부분이 다 역세권인가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역세권이야. 거의. 그래서 역세권도 두 군데 호선이 겹치는지 세 군데가 겹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요즘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은 지하철이 다니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밑을 파들어가서 지하철이 뚫려 있겠죠, 지금. 맞아요? 그럼 지하철을 공사하는 사람은 개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을 거 아니야? 지하권을 침해했겠죠. 맞나요? 그럼 그 지하권을 침해한 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가 뭐야? 한계 심도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자, 기술이 발달돼서 지하철을 100m 밑으로 뚫었어. 그럼 일반적인 개인이 100m 밑에 토지를 자기가 보통 이용 개발해요? 안 하죠. 그럼 그때는 한계 심도를 지나쳤을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깊은 클대자를 써서 깊이가 깊죠. 걔를 대심도 구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끔 신문을 보면, 뉴스, 매스컴을 보면 대심도 구간으로 뭔가 전철 같은 걸 뚫어서 교통망을 확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대심도 구간으로 뚫었을 때 공사비는 더 들어갈까요?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렇지만 보상금을 줄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이제 뭔가가 부딪힐 거야. 뭐가 부딪히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사적 지하권은 범위가 몇 미터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한계 심도는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보상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보고 너는 보상금 안 줄래? 그럼 난리 나겠죠. 얘는 주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얘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보통 층수가 높게 올라가는 지역일수록 밑으로도 더 많이 이용하겠죠. 한계 심도가 좀 더 깊어. 층수가 낮게, 용적률이 낮게 주어지는 데는 깊이도 좀 낮을 거 아니야. 이해되셔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 심도는 사적 지하권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금이 나가는 깊이를 그냥 따로 한계 심도라고 한 것이지, 한계 심도 자체가 사적 지하권의 범위를 규정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한계 심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사적 지하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X라고. 얼굴 표정이 약간 이상한데? 이해됐죠? 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입체적인가요? 입체적이 아니야. 입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또 열심히 듣는다면 이제 구체적이라고 이제 대답한다고,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몇 미터 몇 미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토지 소유권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이 안인가요? 지표권과 사적 공중권과 사적 지하권인 거죠. 돼요? 그럼 공중권은 2조? 둘로 나눠져 있잖아. 지표권은 하나잖아. 지하권은 둘이죠. 이게 민법 211조에 나와 있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 안 나와. 211조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99조 1항 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마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 정착물에, 토지 정착물에 건물 들어갈까요? 건물 들어가죠? 그럼 수목도 들어가요? 돌로 된 담도 있을까요? 얘들도 다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응? 그럼 질문. 토지 정착물은 지금 협의의 부동산은, 협의는 좁은 의미인가요? 협노, 좁은 길. 협자가 좁을 협자라고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민법에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얘를 민법상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질문.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OX.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OX. X 다른 애들도 있잖아.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질문. 이제 뭐가 달라지나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속한다. 오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본은 문제를 풀 때 요령이 뭐냐면 A는 B이다 그러면 A는 B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살이 쪘다가 아니라.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X라고.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오늘 강의를 하면서 느낌이 약간 스폰지에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시 이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협의 부동산을 가지고 정착물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착물은 정의가 이거예요.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움직이는 거였어. 여러분, 건물은 움직이는 건가요, 원래? 건물을 만들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목재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세멘 움직일 수 있어요? 철근 움직일 수 있어요? 걔들을 다 갖고 와서 고정된 걸 만드는 게 건물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건물도 원래는 뭐였는데? 동산이었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기 전을 생각하는 거야. 이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설치, 부착됐어요. 달라붙었어. 이게 서구에서는 건물의 정착물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래 기본은 토지 정착물인 거야. 됐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설치, 정착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정착해서 산다는 얘기는 잠깐 머물렀을 때 정착했다는 표현 쓰나요? 안 쓰죠. 거기에 완전히 꽉 붙어서 살고 이동하지 않을 때 우린 어디에 정착했다고 하잖아요. 그 단어적 의미를 이해하면 돼. 그리고 정착했다는 얘기는
그 사회의 일원이 된 거죠. 사회에 녹아났을 때 정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달라붙었어.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일시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걔가 달라붙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 가치의 일부를 구성해. 그럼 걔는 뭐야? 걔가 정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계속적인 이용이 인정된 물건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장님들 사시는 단독주택을 보면 정원수가 막 심어져 있죠. 맞나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회적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 그 건물을 넘기면, 그 단독주택을 넘기면 그 정원수만 따로 뽑아가요? 이사 가면서?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다 심어져 있는 상태로 넘기죠. 그럼 걔가 정착물이라는 얘기 아니야. 정착물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하겠는지 보세요. 주택 가액 얼마, 토지 가액 얼마 따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무들 심어 있으니까 나무들 얼마 이렇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죠. 한꺼번에 넘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죠. 우리가 어디에 종속돼 있다 그러면 걔 몸종인 거잖아. 걔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됐나요? 이제 그런 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이용이 인정된 물건. 그래서 B, 주택, 토지 위의 주택, 상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돌로 된 담등이 있어. 걔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이죠. 토지를 뭔가 고쳤잖아.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착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는 이제 민법상 물건의 구분을 해볼 거예요. 물건의 구분. 종속정착물이 있대요. 그럼 종속정착물은 종속된 정착물인가요? 그러니까 토지와 별도로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 넘기면 세트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게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한대요. 그럼 질문. 우리나라 민법상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럼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갑이 을에게 건물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는 넘기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인정되는 게 법적 지상권이잖아. 대단하죠? 30일의 공인중개사. 따끈따끈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건물이 토지와 분리시켜서 거래 가능해요?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거래가 가능할 때 얘를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러면 민법상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은 없다 그러면 X네요.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이었다고. 무슨 정착물이 있죠 지금? 독립정착물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을 합쳐서 정착물이네요. 그럼 얘를 뺀 나머지 물건은 동산이지 그냥. 움직이는 재산. 되셨어요? 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착물의 개념을 볼게요. 다시. 갑이 매도인이에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넘기는 거죠. 그럼 토지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이 토지는 당연히 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 위에 물건들이 있는 거야, 뭔가. 갑이 토지를 팔았는데 이 토지에 물건들이 있어, 토지 위에. 그럼 이 물건들이 만약에 동산이면 갑이 을에게 넘긴 건 토지, 부동산이지 동산을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당연히 누구의 소유예요? 갑의 소유지 을의 소유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넘겼는데 이 토지의 물건들이 토지의 일부로 판단된다면 뭐라면? 토지의 일부. 아까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라면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산인지 종속정착물인지 독립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해, 필요치 않아? 이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정착물이라면 토지의 종속된 정착물, 토지의 일부니까 같이 넘어가 버리나요? 맞죠?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면 토지 넘길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별도의 거래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토지 넘길 때 건물이 그 위에 있다면 건물도 같이 넘기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하잖아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다. 나중에 해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아니면 얘는 동산이네요.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그리고 돌로 된 담이 있고 담장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얘들은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자,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 위에 부착됐어요? 부착됐죠? 그 다음 쉽게 이동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뚝 치면 넘어가? 안 넘어가. 그리고 잠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돌로 된 담이 둘러져 있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정착물이야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야. 그런데 다음을 넘어가기 전에 대답해 보세요. 집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너가 와봐서 알지만 우리 집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돌로 된 담이 너무 아름답잖아. 주택의 소유권은 내가 가진 상태에서 네가 돌 담만 사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다고. 주택 넘기면 그 돌담이 같이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돌담, 담장, 울타리 등은 종속정착물일까요? 독립정착물일까요? 그렇다고요.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럼 건물은 건물만도 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얘가 대표적인 뭐야? 독립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거의 대부분이 얘라고요. 그럼 우리가 둘을 구분할 때는 독립정착물만 외우면 되겠네?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 단연생 식물이 있어요. 그럼 단연생 식물은 말 그대로 한 해 지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있어. 계속 있어. 맞죠? 일시적이면 정착물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래서 얘는 경작을 필요치 않는 단연생 식물이 있으면 얘는 종속정착물이에요. 화초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때 수목이 있어. 나무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수목이라고 할 거예요. 수목. 그럼 아까 정원수 등 같이 넘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 수목에 감나무인데 감이 열려져 있어요. 감이 달려 있어. 그럼 걔는 과실이죠. 그럼 걔도 종속정착물이에요? 아니면 집 팔면서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감만 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에 붙어있는 미분리된 과실도 종속정착물이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애들이 분리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얘를 정착물이라고 판단한다고요. 근데 이 둘을 쪼갰죠? 그래서 건물만을 뭐라고 해요? 독립된 거래가 가능하니까 독립정착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를 제외한 건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된 거래가 불가능해. 미분리된 과실만 넘기지 않죠. 수목만 넘기지 않잖아. 단연생 식물만 팔지 않죠. 그러니까 얘들은 종속정착물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제 옥수수, 토마토 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옥수수를 땄어. 옥수수 이렇게 돌려서 땄어. 토마토를 땄어요. 수확했잖아.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제가 이렇게 던지면 받으실 거죠? 동산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경작해서 수확한 물건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란 얘기죠, 동산. 분리이동 가능하죠? 동산이라고요. 그럼 제방. 그러니까 방파제, 방조제, 방사제. 그러니까 모래가 넘어올까봐 펜스를 쳐요. 방사제, 모래사자. 그 다음 방조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물이 넘칠까봐 또 방파제를 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모두 제자를 써서 제방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만 팔지 않겠죠? 토지 위에 도로만 띄어서 팔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축대, 교량 등도 얘만 팔지 않겠죠? 얘들이 다 뭐예요? 뭐라고요? 종속정착물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독립정착물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대요. 자, 제가 이제 수목 시리즈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예, 수목이라고 해요.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 시리즈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얘가 가식의 수목이에요. 가식이라는 건 임시로 심어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심어지기 전에. 그럼 정상적으로 심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정식이라고 해요. 예. 가식은 잠깐 임시로 심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동시키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식 중, 이동 중인 수목은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렇죠. 동산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정식의 수목이 있대요. 집에 심어졌어. 정원수가 됐어. 그럼 얘는 뭐예요? 정착물이죠. 정착물 중에 무슨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이에요. 얘만 거래가 독립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 얘 독립적인 거래 불가능해요? 그렇죠? 얘 담보로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얘만 저당 잡히고 돈 못 빌려요? 네. 그런데 이제 뭘 했냐면 이 나무에, 이거 별도로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말아. 이 나무에 뭘 하냐면 소유권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대요. 이게 뭐라고요?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나무에 껍질을 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누구 거 이렇게 적어놔. 띠를 둘러. 거기에 누구 거 이렇게 적어놔. 이게 다 뭐라고요? 명인 방법을 취했어.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만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무슨 정착물이라고 해요? 얘 독립정착물이에요.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야. 그리고 얘는 판례상 우리 중개의 대상물이에요. 30일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네. 그래서 얘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에요. 이제 뭐만 이제 기억이 날 거냐면, 아, 제가 30일의 공인중개사구나. 이것만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돼. 그럼 얘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을까요? 못해. 자, 생각해 보세요. 명인 방법을 취했어. 그 껍질 까놨어. 그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면 은행이 와서 거기다 껍질에다가 적어야 돼. 저당권자 국민은행.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여.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그러니까 얘는 저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해됐죠? 그런데 나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 수목의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등기를 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목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임목등기를 갖춘 나무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목이라고 해. 그럼 임목은 기본적으로 임목등기를 한 거죠. 한 그루의 나무에 한다고요? 수목의 집단에 한다고요? 수목의 집단에 해. 한 그루의 나무에 하는 게 아니야. 됐나요? 그럼 얘는 독립정착물이겠죠? 당연히.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까요? 돼요. 그럼 얘는 등기부 있죠? 얘 경제적 가치 있는 애들 묶어놓은 거야. 그 저당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할만하죠? 나무 시리즈를 그냥 쭉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산의 내용들을 볼게요. 신문갑한대. 툭 치면 넘어가요? 신문갑한대.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동산이지. 가식 중의 수목 동산이라고 그랬죠? 공중전화박스 툭 치면 안 넘어가요? 좀 세게 밀면 넘어갈 수 있겠죠? 네. 나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비닐하우스 판잣집 얘들도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뭐로 본다고요? 동산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수업하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 나는 얘들을 다 낱개로 외워서 얘는 동산, 얘는 종속정착물, 얘는 독립정착물. 얘를 다 외워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야. 툭 쳐서 넘어간다 싶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동산. 움직여.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쉽게 이동, 분리가 가능하면. 그게 포인트. 그게 어려우면 이제 정착물. 거의 대부분이 종속정착물. 독립된 거래 대상물이 되는 것만 독립정착물. 그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 독립정착물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얘를 MM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면 한 번만 외우고 말아버릴 거야. MM으로 독립, 건물, 명작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따라해보세요. 독립건물 명작. 그래서 독립부동산은 립목이야. 북한에서는 이 시를 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임목이야, 임목.
그 다음 건물, 독립정착물이었죠. 그 다음 명인방법 취한 수목, 맞아요. 그 다음 작은 농작물이야.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 위의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심어져 있든 자신의 토지에 심어져 있든 타인의 토지에 이때 권리의 근원 이씨 농사를 지었든 아니든 다 무슨 정착물이라고요? 독립정착물이야. 되셨어요? 이 개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시. 독립건물 명작. 예, 그럼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물 중에 토지와 분리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은 없다. 이따 지금 외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정착물이라고요? 독립정착물이야. 네? 임목, 건물, 명인방법 취한 수목, 그 다음 농작물.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죠. 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그 옆을 보시면 암기법에 날개 부분의 암기법에 독립건물 명작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걸 만들기 위해서는 꼭 뭘 해주시라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라고 그랬죠? 네, 그것만 바로 해주면 정말 너무 쉽게 학개론이 끝날 거예요. 학개론 쉬워요. 실제로.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세요. 집에 가면 안 돼요. 네.